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읽기 생활화가 두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단원은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고 두 번째 단원이 발표하기 단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이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은 수필갈래죠. 그래서 수필갈래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출제 유행 첫 번째 수필갈래 특징이 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필갈래는 일단 형식이 없죠.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식이 자유롭다. 형식이 자유로운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수필의 특징은 뭐냐면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수필에 나오는 나는 필자 자신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내용이 자유롭죠. 그 내용은 신변잡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깨달은 바도 될 수 있는데 보통 수필의 특성은 자신의 경험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을 다루죠. 그래서 이 수필을 구성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은 물론 자유롭지만 경험 먼저 소개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수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수필이 나온다면 먼저 뭘 봐야 돼요? 깨달음을 봐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래서 이 깨달음만 봐도 그 수필 작품의 주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 가장 큰 특징이냐면 허구를 다룬 소설과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필갈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필갈래는 형식이 자유롭다. 그래서 뭐 처음, 중간, 마지막 이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 수필에 나오는 나는 필자 자신이라는 거. 세 번째는 내용이 자유롭다 해서 무엇이든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을 먼저 소개하고 깨달음을 소개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필자 자신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적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필갈래 특성 이 네 가지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내용적으로 본다면 박지원의 소설과 무협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제목 자체가 이 수필 제목 자체가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인데 자 그러면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이 주제는 뭘 다룬 거예요? 박지원의 소설을 읽음으로 인해서 깨달은 점을 다루는 거죠. 따라서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해요? 책 읽기의 의의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는 점이죠. 그러면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책이다. 독서의 경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시는 책은 일생의 보약이다. 그래서 이 자체에 어떤 비유법이 쓰였나요? 바로 은유법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얼마나 유용한지 즉 책 읽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다루는 수필이 되겠습니다. 이 글쓴이는 이 책 읽기, 중학교 때 책 읽기를 통해서 본인의 현재 직업인 소설가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 책 읽기의 유용성은 인간의 지극한 정신 문화를 일깨워준다. 그래서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으면서 그 일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를 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요 세 가지가 필자가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의 직업인 소설가의 길로 인도해 준 것이 중학교 때 읽은 박지원의 소설이었다. 두 번째 가치는 뭐다?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책이다.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게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박지원의 소설과 무협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박지원의 소설은 무협지와는 달리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만들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 생각하게 만든대요. 반면에 무협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박지원의 소설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한다고 해요. 무협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출제 유형은 뭐냐면 제목의 의미와 표현상의 특징. 자, 제목은 뭐야?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우리 일생의 보약이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보약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책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이것은 은유법, 즉 비유법 중에 하나인 은유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출제 포인트고요. 네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박지원의 소설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을 묻는 문제. 첫 번째 뭐라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필자가 현재 소설가가 되었는데 소설가가 된 계기가 뭐다?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것이다.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이고,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친 점은 글쓴이가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의 소설은 필자에게 정신적 수준을 높여주었다는 것이 박지원의 소설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영향은 뭐냐면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매개로 하여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글쓴이와 정신적 교감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박지원의 소설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 첫 번째, 소설가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정신세계를 넓힐 수 있었다. 세 번째, 박지원이라는 글쓴이와 정신적인 교감을 할 수 있었다. 요게 이제 박지원 소설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이 되겠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출제 포인트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책 읽기의 가치죠. 아까 언급했듯이 책 읽기의 가치는 뭐라고요? 첫째, 인간의 정신 문화를 넓혀준다. 둘째,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출제 포인트는 학습 활동의 녹차와 개를 그리지 맙시다라는 두 편의 글이 더 나오는데, 녹차는 설명문이고 개를 기르지 맙시다는 수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문 갈래의 특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설명문은 객관적인 사실, 즉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죠. 그래서 주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차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는 녹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녹차 설명문에서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과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녹차라는 설명문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녹차를 건강의 제왕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즉 은유법을 사용했는데 그 특징을 살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를 기르지 맙시다는 수필이에요. 이 수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쓴 글이죠. 형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다루기보다는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세태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함을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쓴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게 지금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읽기의 가치, 보편적인 읽기의 가치, 그리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도 교과서에서 소개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읽기의 가치는 뭐냐?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읽기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이 되죠. 그럴 때는 이 읽기에 관련된 설명문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읽기의 가치는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의 지혜는 우리가 수필이나 소설, 시와 같은 문학의 관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람직한 정서를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것도 이제 문학 관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읽기의 가치고요. 네 번째는 인간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읽기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는 틀린 선지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읽기의 가치 4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이 된다.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바람직한 정서를 기를 수 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읽기를 생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독서 관련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독서 관련 신문 기사를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겠고, 여가 시간에 책을 즐겨볼 수 있겠고,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여서 활동할 수 있겠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을 수 있겠죠. 또 읽은 책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고요.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등 독후 활동을 하는 것도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볼 게 이제 수필의 특성인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수필이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기 때문에 형식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을 산문으로 표현했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죠. 그렇죠? 필자가 경험한 것과 그로 인한 깨달음이니까 생각이나 느낌이 바로 깨달음이 되겠죠. 수필의 특성은 형식이 자유롭다. 누구나 쓸 수 있다. 여러분이 쓰는 일기, 기행문 이런 거 다 수필이죠. 또 글쓴이가 겪은 일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쓴 글로 글쓴이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필에서 묻는 문제는 글쓴이의 감정, 가치관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수필의 주제라고 하니까 주제에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글쓴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쓴다는 면에서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객관적인 글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글쓴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쓴다는 면에서는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객관적인 글입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것은 수필인데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적이죠. 왜냐하면 수필은 자신의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글이니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자신의 체험한 일을 쓰는 거니까 고백적이고, 또 이 글은 회상적이다. 왜 회상적이라고 말하냐면 필자는 현재 어른이에요. 소설가가 되었는데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읽었던 박지원의 소설을 경험으로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회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재는 도서관에서의 읽기 경험이다.
자, 중3 필자는 중3 특별활동 시간에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체험한 일을 다루고 있죠. 주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의 가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필자는 이 도서관에서 읽은 박지원의 소설 때문에 뭐라고요? 소설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글쓴이가 말하는 읽기의 가치는 인간의 지극한 정신 문화를 넓혀준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준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이 수필의 특징은 중학교 때 읽기 경험을 회상하면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매력을 느꼈던 경험을 통해서 고전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읽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비유법 중에 하나인 은유법을 사용했고 본문에서도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쓴 작가는 성석재라는 작가인데 이 성석재라는 작가는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의 삶에서 가치를 찾는 소설과 수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고1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수필집 칼과 황홀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부분에는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산악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산악반 활동을 하면서는 별로 좋은 점이 없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특별활동 산악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산악반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 중간 부분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도서반 활동을 하면서 읽은 박지원의 소설들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에서도 말했죠.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요? 첫째, 자신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소설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책 읽기의 즐거움, 즉 흥미를 느꼈다. 세 번째, 소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읽은 박지원 소설들이 인생에 미친 영향이고요. 이로 인한 깨달음이 뭐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다. 읽기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극한 정신 문화를 넓혀준다. 세 번째,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본문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부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면서 보아야 하는 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냈다. 이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는 두메 산골에 살았음을 알 수 있네요. 즉 문명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왜? 두메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 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내고 2학년 봄 서울의 남쪽 관악산에 올려다 보이는 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중학교 2학년 때 관악산이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셨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특별 활동으로 산악반을 맡고 계셨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산악반 특별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특별한 활동이라고 하면서 특별과 활동에 작은 따옴표를 쳤어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활동이 특별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2학년 때 특별 활동으로 선택한 산악반 활동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럼 중간 부분 보도록 합시다.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다. 1년 동안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다. 나는 특별활동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반을 점 찍었는데 그게 바로 도서반이었다. 도서반 담당 선생님은 특별활동의 첫날 도서반의 할 일에 관해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주셨다. 자, 이를 통해서 글쓴이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산악반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3학년 때는 담임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을 점 찍었다는 점에서 글쓴이는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면 가면 된다. 이게 이제 도서반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 도서반 선생님은 자유로운 독서 방식을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단락.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주셨다.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씌어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서 글쓴이는 다른 아이들이 잘 읽지 않는 책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중학교 3학년 때 글쓴이가 도서반 활동을 하게 된 것까지 나와 있고요. 그럼 다음 단락에는 도서관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무엇을 느끼게 됐는지가 소개되겠네요. 다음 단락 같이 봅시다. 그 책은 한국문학 전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었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어떤 책? 한자로 제목이 씌어 있는 책 가운데 하나겠죠. 그것을 골라 읽었대요.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다. 자, 여기에는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는 하지만 실제로 읽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현실이 드러나 있네요. 다음,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든 대목은 허생전이었다. 이 허생전은 도서관 활동에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되겠네요. 나이가 2자리 숫자가 되면서 2자리 숫자가 되다? 무슨 뜻? 10대가 되었다. 10대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 그러니까 이 예스러운 문체는 뭐야? 한문 문장을 번역한 문체라는 거죠. 별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박지원의 소설책에 별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10대 때 들면서 많이 읽은 무협지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글쓴이는 무협지를 많이 읽은 경험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허생전이라는 것은 이 허생전 작품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소설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학기 때 양반전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양반전 역시 박지원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 역시 한문으로 원래 쓰여진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서 우리가 번역된 책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하면 박지원의 그 소설이 필자에게 별로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무협지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 무협지 역시 예스러운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지원의 소설이 별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오히려 옆자리나 앞자리의 아이들이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박지원의 소설은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인데 현대 소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고 있는 현대 소설이 가볍게 느껴진 거죠. 자, 그럼 다음 단락 볼게요. 내용 역시 익숙했다. 허생이라는 인물은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 뒤에 일단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이것은 무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무협지의 구성 방식과 박지원의 소설 구성 방식이 비슷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글쓴이가 허생전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협지를 많이 읽어서 고전의 문체에 거부감이 없었고 내용 구성 역시 무협지와 비슷했기 때문에 흥미있게 혹은 재미있게 혹은 쉽게 읽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협지와 허생전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시 예스러운 문체가 비슷하다. 또 내용 구성 방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봅시다.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나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허생전도 있고 호질도 있고 양반전도 있고 다른 작품도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그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의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협지와 박지원의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한다. 또 내가 주인공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 박지원의 소설과 무협지의 차이점이 두 가지 나타났네요. 첫째,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게 박지원의 소설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 상상하게 만드는 게 박지원의 소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이 뭐예요? 대조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죠? 대조는 뭐예요?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여기 대조의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가시고요. 그 내용을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이것이 세 번째 차이점이 되겠네요.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오는 게 박지원의 소설이다. 또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이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이 품이 있고 아름답다가 뭐예요? 무협지와 다른 박지원의 소설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비유법이 쓰였네요. 무협지 읽을수록 새로운 그 다음에 여기 그죠? 바로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 사용되었고요. 다음 문장,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 또 비유법이 사용되었네요. 듯이 했으니까 또 직유법인데요. 그러면 이 보약이 보조관념이죠. 원관념은 뭡니까? 바로 책이 되겠네요. 책은 정신세계를 넓힌다. 그리고 정신세계의 수준을 높아지게 한다는 말을 직유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는 비유법이 두 개가 사용되어 있죠. 하나는 먹은 듯이 해서 직유법 하나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었다. 여기가 뭐예요? 은유법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무슨 보약은 뭐야? 책이 되는 거고요. 그것과 같이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는 직유법이 두 개가 사용된 거예요. 그럼 얘를
를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책을 읽으면 정신 세계가 몸에 좋은 보약을 먹은 것처럼 정신 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진다 하나, 책을 읽는 것은 정신 세계의 보약과 같다는 것 하나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요. 자, 요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법이 두 번 쓰였기 때문에. 첫째는 은유법을 사용해서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이다. 두 번째, 직유법을 사용한 것은 책을 읽으면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진다 하나, 요 문장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또 하나, 박지원 소설과 무협지의 차이점도 꼭 시험에 나오는데요. 대조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박지원 소설은 그 내용 전개에 궁금증이 생기게 하고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읽을수록 흥미와 감동을 느낀다. 세 번째, 문장이 품이 있고 아름답다. 네 번째, 정신세계를 넓혀주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요것. 다음 문장에는 또 도치법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거듭혀서 읽었을 뿐인데도, 원래 문장대로 하면 이게 지금 마지막 문장으로 빼져 있는데 원래대로 바꾸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여기로 가야 되죠. 요 부분, 그렇죠?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해서 읽었을 뿐인데도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요 부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치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여기서부터 책을 읽으면서부터 뿐인데도 자체에도 도치법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원래대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난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해서 읽었을 뿐인데도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문장을 앞으로 두고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문장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원인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요 뒤가 결과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의 문장 중에서도 일주일에 단 1시간부터 여기까지가 요 앞에 와야 되는 도치법도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출제 포인트 두 번째로 중요해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깨달은 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글쓴이의 경험 중에서는 여기가 되겠어요. 다음 단락 계속 이어서 봅시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매개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체험해 보았다. 자, 이 문장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글을 쓴 사람은 작가가 되겠고요.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을? 글을 다리로 하여, 글을 매개로 하여. 그러니까 박지원의 소설을 읽음으로 해서 박지원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교감했다는 얘기죠. 교감했다. 글쓴이와 교감했다. 또 하나는 글쓴이의 경험을 즉 박지원의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박지원과 교감할 수 있다.
즉 글쓴이와 교감할 수 있다. 여기서 글쓴이는 그 책에 나온 글쓴이. 두 번째는 글쓴이의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박지원의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박지원이라는 작가와 교감하고 그 박지원의 책을 매개로 하여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고전을 읽은 경험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게 두 번째 경험. 세 번째는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필자는 고전을 읽으면서 세 가지 경험을 했네요. 첫째는 글쓴이와 교감하고 작가가 그린 삶을 간접 경험했고요. 두 번째는 재미를 느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조상이 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단락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활동 시간은 없어졌다. 내가 1학기에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 책의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아주 특별한 그 책에 내 일생을 바꾸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박지원의 책을 읽음으로써 뭐예요? 소설가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두 번째,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은 왜 특별활동이 특별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특별활동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별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아주 특별한 그 책, 그 박지원의 소설은 내 일생을 바꾼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필자가 지금 소설가가 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단락은 자, 특별활동 시간에 고전, 박지원의 고전을 읽으면서 고전을 읽은 것이 현재 필자로 하여금 소설가가 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단락 볼게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그런 일은 뭐예요? 이 필자와 같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소설가가 되는 것처럼 일생일대의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은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 다시 말하면 책을 읽는 것은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에 닿게 하고 지극한 정신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정신문화를 깨닫는 사람들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자, 여기서 또 은유법이 쓰였네요. 책은 통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자, 여기 역시 도치법이 사용되었어요. 왜 도치법을 사용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은 바로 뭐라고 말했어요? 첫째,
책을 읽음으로써 인류가 쌓아온 정신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이 책 읽기의 가치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세 번째, 통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책을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글쓴이가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필자가 말하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은 뭐라고요? 첫째, 책을 읽음으로써 인류가 쌓아온 정신문화를 이해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두 번째, 인간다운 삶과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세 번째, 통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본문 해설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파일에서 읽기의 생활화 두 번째 파일에서 녹차와 개 기르지 맙시다. 그 설명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